눈보라가 몰아치는 언덕길. 무거운 리어카가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아래쪽 횡단보도에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있습니다. 충돌까지 단 5초. 그 순간 누군가 온몸을 던져 리어카를 막아섭니다. 쾅!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정장 입은 청년이 눈밭에 쓰러집니다. 찢어진 옷, 피 묻은 손. 뒤늦게 달려온 할머니가 비명을 지릅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청년이 천천히 일어나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 면접. 할머니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면접? 이 꼴로 어떻게 해? 청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매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는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야간 알바 마지막 시간. 이준석, 27살. 그는 컵라면 하나를 먹으며 면접 준비 서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띵동. 자동문이 열리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는 음료수 몇 개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이거 카드 돼요? 네, 됩니다. 계산을 하던 여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나 내일 태중그룹 면접인데 떨려 죽겠어. 이준석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같은 면접장에 갈 경쟁자였습니다. 여자가 나가고 난 뒤 그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문대 수학과 졸업, 학점 4.3, 토익 950점. 화려한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력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의 공백. 오전 6시 알바가 끝났습니다. 이준석은 관악구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 벽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양원비 3개월 연체 마이너스 이달 말까지 최종.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면회 날이었습니다. 면접 끝나고 가야지. 서랍에서 유일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졸업식 때 아버지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꼭. 오전 7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 건너편 고급 오피스텔에서 정장 입은 청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태중그룹 면접? 껌이지. 우리 아버지 거기 임원이거든. 이준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한텐 실력밖에 없어. 지하철 안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7번. 지금까지 떨어진 면접 횟수였습니다. 오늘은 128번째. 아버지 요양원비 월 180만 원. 편의점 월급과 전단지, 알바를 합쳐도 월 130만 원. 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던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교수가 권유하던 연구소 자리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은 물었습니다. 왜 3년이나 공백이 있습니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간병을 했다고 말하면 불합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 언덕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전 8시 눈길을 헤치며 걷던 이준석의 눈에 가파른 언덕이 들어왔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무릎을 절뚝거리며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분, 위험한데.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면접까지 5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면서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리어카가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눈 쌓인 언덕길, 리어카는 빠르게 가속이 붙었습니다. 이준석의 시야에 아래쪽 횡단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0.5초?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준석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리어카를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쾅! 무거운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리어카는 멈췄습니다. 이준석은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바지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재킷에 진흙이 묻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이준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일한 정장, 3년 전 아버지가 사준 마지막 선물. 할머니가 이준석의 정장을 보고 물었습니다. 혹시 면접? 이준석은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젊은이 인생을 망쳤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3년이 허사로 돌아갔다. 128번째 기회도 날아갔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안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천으로 여러 겹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습니다. 낡은 손목시계가 나타났습니다. 금도금된 시계. 유리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초침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아니, 이런 건. 할머니가 이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이거라도 받아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이건 행운의 부적이에요.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이준석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무언가 새겨져 있었지만 눈과 진흙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면접 가볼게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꼴로?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는 아직 일러요. 이준석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화려한 빌딩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태중그룹 본사 빌딩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 그는 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남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모든 시선이 이준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 태중그룹 로비.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원자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이준석이 들어섰습니다.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어디 가시는? 이준석이 대답했습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3층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30명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완벽한 정장, 반짝이는 구두,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선 이준석. 찢어진 바지, 진흙 묻은 재킷, 피 묻은 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니야? 이준석은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신 거예요? 네, 길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병원부터 가셔야지. 왜 여기? 이준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견뎌. 그냥 견디기만 하면 돼. 주머니 속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행운의 부적 227번 이준석 씨. 이준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면접실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나이 지긋한 남자,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조용히 이준석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준석은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기 전에 설명부터 하시죠. 그 차림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가 이 정도까지? 폭설에 리어카가 언덕에서 미끄러졌고 사람이 다칠 뻔해서 막았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스펙을 보니 명문대 출신이더군요. 스펙을 학점 4.3, 토익 950점. 그런데 왜 3년 넘게 취업을 못했죠? 이준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 구체적으로요. 이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불합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답 못 하시겠어요? 그럼 다음 질문. 이런 식으로 매번 면접 망치신 겁니까? 그 순간 가운데 앉은 강태준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씨. 모든 면접관이 긴장했습니다. 회장이 면접에서 직접 질문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사고 현장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준석은 회장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다치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3년간 127번 떨어졌다고요? 이준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력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포기하지 않죠? 이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무엇이 끝난다는 겁니까? 이준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버지를 지킬 방법이 없어집니다. 면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이준석의 눈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한강대교 위에 섰던 자신의 모습,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준석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오늘 불합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준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29번째 면접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떨어지면요? 130번째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진짜 패배니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은 깊이 인사하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뽑는 건 옷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 청년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옳은 선택을 했어요. 기록해 두세요. 특별 관찰 대상으로 면접관들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회장이 허리를 숙여 주었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금도금된 낡은 시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을 확인하는 순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새겨진 글씨. 태준에게 아버지가.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계 유리에 긁힌 자국.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멈춘 초침. 오전 11시 15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서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계, 이걸 누가 떨어뜨렸나? CCTV를 확인해. 잠시 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준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당장 차 준비해. 그 사람 찾아야 해. 30년 만에 찾은 실마리. 놓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앞에 30년 전 기억이 펼쳐졌습니다. 28살 청년 강태준. 한강대교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 친구들과 시작한 벤처 사업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모님 집 담보대출, 친구들 돈까지 모두 날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뛰어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이, 중년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한정식 집 앞치마를 두른 박순자였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했던 시절. 뭐 하는 거예요? 여인이 태준을 난간에서 끌어냈습니다. 죽으려면 밥이라도 먹고 죽어요. 여인은 태준의 손을 붙잡고 한정식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힘들어도 살아야 해요. 젊은이 인생은 아직 길어요. 그날 밤 태준은 가게 문 앞 우편함에 시계를 넣었습니다. 손편지와 함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전부입니다. 꼭 성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0년 후 성공해서 찾아갔지만 가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20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시계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찾았는데. 차에 오른 회장. 이준석 씨 주소 관악구 고시원입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주머니 속 시계를 계속 만졌습니다. 아주머니, 꼭 찾겠습니다. 고시원 도착. 하지만 이준석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요양원 간다고 했나? 아버지가 거기 계시거든요. 알츠하이머.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3년을 버텼던 청년. 127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요양원으로. 오후 2시. 이준석은 찢어진 옷 그대로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준석 씨,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이번 주까지예요. 안 그러면 집 내놓는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문자 3통. 보호자님,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달 말까지 미납금 납부 안 되시면 부득이하게 퇴소 조치하겠습니다. 이준석은 휴대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한강대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의 기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두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3년 6개월, 128번의 면접, 모두 실패. 아버지는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월세는 밀렸습니다.
요양원비는 낼 수 없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없었습니다. 아, 시계. 할머니께 받은 건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행운의 부적이라던 시계. 결국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알바 매니저였습니다. 준석 씨, 오늘 밤 근무 가능하세요? 갑자기 사람이 빠져서 이준석은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래, 아직은 버텨야지. 같은 시각 회장의 차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다시 고시원으로 가보자.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저기. 회장의 눈에 들어온 광경. 한 청년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밀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할머니였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정식집 주인, 자신을 구해준 그 여인. 나이는 들었지만 옆모습은 똑같았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준석과 할머니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고물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자네 오늘 면접 봤잖아.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이준석은 그 말을 삼켰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면접은 어땠어? 이준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시계가 행운을 가져다 줬나 보네. 아, 그 시계. 이준석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상심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준석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5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눈밭에 무릎을 꿇은 회장. 이준석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할머니도 당황했습니다. 젊은이, 왜 이러세요? 회장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예, 저는.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에게 보였습니다. 이거 아주머니 거 맞죠?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한강대교에서.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으려던 청년. 저였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그 청년의 얼굴. 지금 회장의 얼굴. 서로 겹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길고 긴 시간이 마침내 이어졌습니다. 이준석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30년을 찾았습니다. 가게를 찾아갔을 때 이미 없어지고.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보증을 잘못 써서 다 날아갔어. 쪽방촌으로 쫓겨나고 남편도 잃고. 회장은 더욱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할머니를 도와서 그래서 시계를 받았고 그걸 면접장에 떨어뜨려서 회장님이 찾으신 거고 회장이 이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우릴 이어준 거야. 30년의 시간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운명이 만든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이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씨, 자네는 합격이야. 네. 오늘 아침 할머니를 구한 것, 면접장에서 보여준 정직함, 그리고 우릴 다시 만나게 해준 것, 자네는 우리 회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야. 이준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간의 좌절, 128번의 탈락, 아버지 걱정,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눈밭에서 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고생 끝입니다.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집도 생활비도 모든 것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회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30년 늦은 보답이라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회장이 이준석을 돌아봤습니다. 준석 씨 아버지 요양원 문제도 걱정 마세요. 이준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회사에서 운영하는 최고급 요양시설로 옮기고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너무 큰.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내게 준 건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30년의 한을 풀어줬잖아요. 이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내일부터 우리 회사 경영기획팀으로 출근하세요. 수학 전공자가 필요했거든요. 이준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학 전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력서에 다 나와 있어요. 명문대 수학과 학점 4.3. 아까운 인재였어요. 할머니가 이준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석이 다 잘 될 거야. 자네 덕분에 나도 은인을 만났고.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길. 리어카는 옆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이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